야, 이 썩을 놈들아. 쾅! 주름진 두 손이 명절상 모서리를 움켜잡더니 있는 힘껏 뒤집어 엎었습니다. 떡국 그릇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전 접시가 산산이 깨지며 하얀 국물이 마룻바닥 위로 강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누워만 있던 시어머니 강명숙, 반식물인간이라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모두가 그렇게 믿었던 그 여자가 두 다리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네 애미 안 죽었다. 눈 똑바로 뜨고 봐라. 큰아들 김태식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둘째 김태호의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질 않았습니다. 며느리들은 바닥에 쏟아진 음식 위에 주저앉은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난장판 한복판에서 막내 며느리 이정윤만이 두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은 채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는 왜 명절상을 엎었을까요?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어떻게 다시 일어난 걸까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대박 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이정윤이 17살이 되던 해 겨울,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경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남편 장례를 치른 지 석 달도 안 돼 무너지듯 쓰러졌고 그의 봄이 오기 전에 뒤를 따랐습니다. 27살 큰딸 정윤에게 남은 건 겨우 초등학생인 여동생 둘과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반지하 월세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정윤은 17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만으로 16이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언니나 오빠도 없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세 남매 중 마지가 바로 정윤이었습니다. 소녀가장, 서류에 찍힌 그 네 글자가 정윤의 17, 18, 19, 20살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8시간. 새벽 2시에 잠들고 6시에 일어나 동생들 밥을 차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계란말이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대부분은 즉석밥에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정윤은 반드시 3개의 그릇을 꺼냈습니다. 자신의 것까지. 언니도 먹어. 동생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정윤은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을 이미 먹었지만 동생들 앞에서는 절대로 배고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정윤은 검정고시를 보지 못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신 편의점 야간 알바에서 주간 알바로 다시 야간 겸 주간으로 쉬는 날에는 식당 설거지까지. 20살이 되자 정윤의 손은 30살 아줌마 손보다 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윤에게는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편의점 문을 열기 전에 가게 앞을 쓸었습니다. 빗자루질을 하다 보면 담배꽁초, 빈캔, 영수증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을이면 낙엽을, 겨울이면 눈을 치웠습니다. 특히 겨울이 문제였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 편의점 앞 경사진 보도블록이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아침마다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들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정윤은 자기 월급에서 소금을 샀습니다. 한 포대에 3,000원짜리 굵은 소금. 그걸 매일 새벽 뿌렸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매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명숙. 정육회사에서 발골 작업을 하는 50대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그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부지런한 알바생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여자아이는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또 쓸고 있네. 안 추워? 어느 겨울 새벽 명숙이 커피 2캔을 들고 말을 걸었습니다. 정유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작업복 차림의 아주머니. 얼굴은 익었지만 말을 섞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익숙해서요. 익숙하면 뭐해. 손이 이게 뭐고. 명숙이 정윤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갈라진 손등, 동상 자국, 붉게 부은 손가락 마디. 고기 발골을 20년 넘게 해온 명숙의 손도 엉망이었지만 이 어린 여자아이의 손은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갑이라도 끼고 해라. 아이고. 명숙이 자기 주머니에서 털장갑을 꺼내 정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주머니 거잖아요. 나는 회사 가면 작업 장갑 끼니까 괜찮아. 가져. 그날부터였습니다. 명숙은 새벽 출근길에 편의점 앞을 지날 때마다 정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캔커피를 건네기도 하고 호빵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정윤의 사연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밑에 동생이 둘 있어요. 정윤이 담담하게 말했을 때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돌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편의점 형광등 불빛 아래 서 있는 20살짜리 여자아이의 어깨가 세상에서 가장 좁고 또 가장 단단해 보였습니다. 명숙은 그 어깨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 15세 아버지를 잃고 20도 안 돼 공장에 들어가 동생 셋을 먹여 살렸으니까. 나도 그랬어. 명숙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도 소녀가장이었어. 그 한마디에 정윤의 눈에 처음으로 물기가 번졌습니다. 세월이 좀 더 흘렀습니다. 정윤은 25이 되었고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되어 제법 컸습니다. 그 무렵 명숙의 막내 아들 김태준이 편의점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맨날 얘기하는 편의점 동생이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태준은 중소기업 생산직에서 일하는 27살 청년이었습니다. 형들처럼 번듯한 직장은 아니었지만 성실했고 어머니를 닮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첫 만남은 싱거웠습니다. 어머니가 호빵 갖다 주라고 해서요. 태준이 비닐봉지를 내밀며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윤이 고개를 꾸벅 숙였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준은 그 다음 주에도 그 다다음 주에도 편의점에 왔습니다. 호빵 핑계, 커피 핑계, 어머니 심부름 핑계. 핑계가 바닥나자 결국 솔직해졌습니다. 저 그냥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정윤이 카운터 뒤에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퇴근길에 나란히 걸으며 처음 손을 잡았습니다. 정윤의 거친 손을 태준은 아무렇지 않게 꼭 쥐었습니다. 1년을 만났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형, 저 정윤이랑 결혼하려고요. 태준이 큰형 김태식에게 말하자 태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그 편의점 알바? 미쳤냐? 형,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야, 가족도 없는 여자야. 부모도 없고 밑에 동생 둘을 데리고 있다며? 네가 장가를 가는 거야? 봉사활동을 하는 거야? 둘째 김태호도 가세했습니다. 태준아, 형 말이 맞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결혼하면 처갓집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 아냐? 근데 처갓집이 없어. 오히려 내가 처제 둘을 먹여 살려야 해. 감당이 돼? 내가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두 형은 한 목소리로 반대했습니다. 체면이었습니다.
자기들 며느리는 그래도 번듯한 집안에서 왔는데 막내가 고아 출신 편의점 알바를 데려오면 바깥에 얼굴을 못 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강명숙은 달랐습니다. 나는 찬성이다. 명숙이 단호하게 말했을 때 큰아들 태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진심이에요? 그 여자 집안 사정 아시잖아요. 알지. 너보다 더 잘 안다. 그러면서 왜 찬성을 하세요? 명숙이 태식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애가 새벽마다 편의점 앞을 쓰는 거 안다. 겨울에 자기 돈으로 소금 사서 뿌리는 것도 안다. 아무도 안 시키는데 지나가는 노인네들 다칠까봐 그러는 거야.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야. 그 아이 심성이면 된다. 내 며느리로 충분하다. 큰 며느리 배수진이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현실이 있잖아요. 동생 둘까지 케어해야 하는데 우리 태준이 월급으로 감당이 되겠어요? 내가 도울 거야. 내 돈으로. 어머니 돈이요? 명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논의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어머니가 찬성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어머니의 말은 곧 법이었으니까.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스몰 웨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작은 식이었습니다. 식당 하나 빌려서 가까운 사람들만 모았습니다. 신부 측 하객은 정윤의 동생 둘과 편의점 사장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정윤은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이 직접 한복을 골라주었고 부케 대신 명숙이 키운 화분에서 꺾은 꽃을 들려주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정윤이. 명숙이 정윤의 면사포를 정리해주며 말했을 때 정윤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해주지 못한 말을 시어머니가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난 뒤 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축의금을 정리하는데 큰아들 태식과 둘째 태호 내외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축의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겁니다. 친형수가 동생 결혼식에 빈손으로 온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태식이 어머니 집에 찾아왔습니다. 태호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축의금 정리됐죠? 거기서 좀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요. 뭐? 아니, 사업 자금이 좀 부족해서 어머니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에서 반만 빌려주세요. 어차피 어머니 명의로 들어온 거니까. 명숙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태준이 결혼 축의금이야.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앞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저희도 급해요. 둘째 태호가 거들었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어머니, 저도 사실 좀 빠듯해서 반만 나눠주시면 급한 불 끌 수 있어요. 명숙은 그날 밤 태준에게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갓 결혼한 아들에게 차마 형들이 축의금을 가져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명숙은 자기 월급에서 조금씩 빼서 태준의 신혼 살림에 보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반 정육회사로 가는 출근길, 명숙은 편의점 앞을 지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정윤이가 있으니까 됐다. 편의점 앞에는 이제 다른 알바생이 서 있었습니다. 소금을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숙이 주머니에서 소금 봉지를 꺼내 보도블록 위에 뿌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며느리가 하던 것을 이제는 시어머니가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정윤은 이제 편의점이 아니라 동네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편 태주는 중소기업 생산직에서 야근까지 하며 월급을 모았습니다. 둘의 월급을 합쳐도 빠듯했지만 정윤의 동생 둘은 이제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되어 가장 돈이 많이 들 때였습니다. 작은 아파트, 방 2개. 정윤과 태준이 한 방, 동생 둘이 한 방. 거실에는 빨래 건조대가 늘 펼쳐져 있었고 신발장 위에는 5켤레의 신발이 빼곡했습니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정윤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이 제 밥 먹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 처남들이 아직도 같이 살아? 야, 진짜 내가 봉이다 봉. 큰형 태식이 전화할 때마다 비아냥거렸지만 태주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처남이 아닙니다. 와이프의 동생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정윤에게 어떤 의미인지 형들은 절대 모릅니다. 그해 가을, 시아버지 김학철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하시던 분이 감기가 폐렴으로 번지더니 이번 열흘 만에 눈을 감으셨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은 장례식장에서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서서 오래도록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큰아들 태식이 제일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유품 정리는 제가 할게요. 장남이니까. 명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이르다. 나도 마음에 정리하고 이사 마무리하면 하자. 돌아가신 아버지와 작은 방에 정원이 딸린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다가 벌어진 큰일이었습니다. 태식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어머니 앞에서 더 밀어붙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태식이 서두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김학철은 생전에 경기도 외곽에 땅을 하나 사두었습니다. 논밭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퇴직금으로 산 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 땅은 농담거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사기당한 땅, 억새풀만 무성한 땅, 팔려고 해도 안 팔리는 땅. 그랬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 한 달 전 태식은 부동산 업자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김태식 씨, 아버님 명의의 그 토지요. 재개발 예정 구역에 선정됐습니다. 보상가 기준으로 20억 정도 나올 겁니다. 20억. 태식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손이 떨렸습니다. 곧바로 둘째 태호에게 연락했습니다. 태호야, 아버지 땅 있잖아. 재개발 선정됐어. 뭐? 그 밭이? 20억이래. 전화기 너머로 태호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그 땅 지금 누구 명이야? 아버지 명이지.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한테 넘어갈 거야. 그러면 어머니가 처리하시는 거네? 그렇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양쪽의 두 형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억. 3등분 하면 7억 가까이. 그 돈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빚도 갚고 사업도 키우고 집도 넓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셋째였습니다. 막내 태준에게도 3분의 1이 돌아간다면 7억이 아니라 5억도 안 됩니다. 게다가 막내 며느리 정유는 동생이 둘이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 동생들까지 챙기기 시작하면 재산이 줄줄 새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형, 우리가 좀 잘해야겠다. 어머니한테. 태호의 말에 태식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당연하지. 이번 명절부터 확실히 찍자. 그렇게 결혼 축의금도 안 냈던 두 형제가 갑자기 효자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은 없어졌지만 명숙은 명절이면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사상 대신 명절상을 차리고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자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맞는 첫 추석, 명숙은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그 쓸쓸함을 파고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배수진이 추석 이틀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 저희가 다 가잖아요. 음식은 누가 해요? 내가 하지. 이것저것 준비해 놓을게. 아이고, 어머니, 힘드시잖아요. 그럼 정윤이한테 좀 시키면 안 돼요? 며느리 셋 중에 정윤이가 제일 젊잖아요. 명숙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윤이도 일하느라 바쁜데. 어머니,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 음식하는 건 당연한 거죠. 저도 할 수 있지만 솔직히 저는 큰 며느리로서 손님 접대도 해야 하고 정윤이가 음식 솜씨가 좋다면서요. 명숙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윤이 음식을 잘하는 건 사실이었고 큰 며느리가 도와달라는데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명숙은 정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윤아, 이번 명절에 음식 좀 같이 하자. 어머니가 재료는 다 사놓을게. 네, 어머니. 그럼요. 정윤은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당일 정윤은 새벽 5시에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골집 부엌에는 이미 재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전 부칠 재료, 갈비찜 재료, 잡채 재료, 나물 5가지. 정윤은 앞치마를 두르고 곧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명숙도 옆에서 함께 했습니다. 둘이서 나란히 서서 팔을 다듬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정윤에게 평화로웠습니다. 오전 10시 큰아들 태식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큰 며느리 수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오, 왔냐? 들어와. 수진은 명숙에게 인사를 한 뒤 부엌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정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정윤아, 고생이 많네. 음식 잘 되고 있어? 네, 언니. 거의 다 됐어요. 어유, 그래. 수고해. 수지는 그 말만 남기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앞치마를 두를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11시 둘째 태우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오미희가 들어오자마자 부엌을 힐끗 보았습니다. 와, 냄새 좋다. 정윤아, 잡채도 해? 네, 둘째 언니. 잡채에 시금치 넣지 마. 우리 애가 시금치 싫어하거든. 아, 네. 미희는 그 말을 끝으로 수진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며느리는 소파에서 과일을 까먹으며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윤은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은 아들들과 이야기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전을 부치다가 기름이 튀어 정윤의 손등에 붉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정윤은 이를 악물고 계속 부쳤습니다. 불평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잘해주시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이 차려졌습니다. 거실 큰 상에 갈비찜, 전, 잡채, 나물 5가지, 떡, 과일이 올라갔습니다. 태식이 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셨어? 명숙이 정윤을 가리켰습니다. 정윤이가 거의 다 했다. 새벽부터 왔어. 태식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가 금방 풀어졌습니다. 아, 그래. 막내 며느리가 고생했네. 수진이 젓가락을 들며 슬쩍 한마디 보탰습니다. 원래 막내가 하는 거지, 뭐. 미희가 킥킥 웃었습니다. 맞아, 우리 때도 그랬잖아. 정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아내의 손을 테이블 밑에서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라고 말하듯이 식사가 끝나자 수진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윤아, 설거지는 내가 하지? 나는 어머니랑 얘기 좀 해야 해서. 정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접시가 산더미였습니다. 태준이 따라 일어나 소매를 걷었습니다. 나도 할게. 아이고, 남자가 무슨 설거지야. 수진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태준아, 형이랑 얘기나 해.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못 써. 태식이 덧붙였습니다. 그래, 이리 와 앉아. 태준은 형의 말에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유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자 아까 기름에 데인 자리가 따끔거렸습니다. 그 사이 거실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명숙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니까 저희가 걱정이에요. 괜찮다. 아직 일도 하고 있고. 어머니, 그 정육회사 일은 이제 그만두셔도 되지 않아요? 아버님이 남기신 것도 있으시고. 명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남긴 거라니. 뭘 말하는 거야? 아니 그냥. 아버님이 워낙 알뜰하신 분이셨으니까. 뭐 적금이나 그런 거 있으시지 않을까 해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도는 명숙의 귀에도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건강을 걱정해 주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명절에도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정유는 새벽에 와서 음식을 차리고 수진과 미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추석이면 전과 갈비찜, 설이면 떡국과 만두, 어버이날이면 상차림과 선물 포장까지 정윤이 다 했습니다. 수진과 미희 사이에서 정윤은 하녀였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정윤에게 대놓고 하녀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더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정윤아, 너 반찬 가게에서 일하니까 이런 거 쉽지? 우리야 뭐 요리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정윤아, 우리 집에도 좀 싸다 줘. 반찬통 가져왔어. 정윤아, 어머니 방 청소 좀 해줘. 너 점잖아. 언제나 웃으면서 시켰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마치 정윤이 자원한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정윤이 없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미희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 정도 해줘야 우리 집안에 끼는 값을 하는 거 아니야? 글쎄 말이야. 가족도 없는 애가 이 집안에 들어왔으면 은혜를 알아야지. 동생 둘까지 데리고 사는 거 어머니가 다 눈 감아 주시는 거잖아. 솔직히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정윤이지. 두 며느리는 정윤을 짐덩어리로 여겼습니다. 고아 출신에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집 온 여자. 동생 둘까지 딸린 천덕꾸러기. 그런 여자가 시어머니의 사랑까지 독차지하고 있으니 배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진짜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이미 남편들에게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긴 땅이 20억짜리라는 걸, 어머니 명의로 넘어간 그 땅이 언젠가는 아들들에게 상속될 거라는 걸, 문제는 막내에게도 3분의 1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정윤이네한테 재산이 가면 안 돼. 어차피 그 돈 동생들 학비에 다 쓸 거잖아.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한테 잘해서 확실히 해놓자. 막내는 집안에 보탠 것도 없잖아. 미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명절마다 와서 어머니 눈도장 찍자. 선물도 챙기고. 그래서 두 며느리는 명절마다 명숙에게 값비싼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홍삼 세트, 안마기, 고급 이불, 상자마다 예쁜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건네면서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저희가 있잖아요. 정유는 선물을 사올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명숙의 집에 오면 직접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에 채워 넣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멸치볶음을 하고 깍두기를 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한 끼 한 끼 계산해서 용기에 담았습니다. 명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심이고 누가 가식인지. 홍삼 상자보다 냉장고 속 깍두기가 더 따뜻하다는 걸. 하지만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셋이면 며느리도 셋입니다. 한쪽 편을 들면 다른 쪽이 삐치고 그러면 가족이 무너집니다. 명숙은 그게 두려웠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지키는 가족이니까 한 명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숙은 침묵했습니다. 정윤이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수진과 미희가 소파에서 과일을 까먹을 때도, 정윤의 손등에 기름 화상 자국이 늘어갈 때도 그 침묵이 정윤을 더 외롭게 만든다는 걸 명숙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지 모릅니다.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다 돌아간 뒤 정윤은 마지막 남은 접시를 닦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다가와 등 뒤에서 정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정윤이 웃으며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아내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수들이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야? 내가 형한테 말해볼까? 아니야, 하지마. 정윤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곤란해지잖아. 나는 괜찮으니까. 진짜야.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괜찮아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형들 앞에서 힘이 없는 막내인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윤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동생들이 들을까봐, 태준이 들을까봐 아무도 모르게 울었습니다. 명절이 지날 때마다 정윤의 어깨는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욕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20억짜리 땅, 그 땅의 그림자가 이 가족 위에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그 그림자의 크기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그 그림자가 이 가족을 완전히 삼켜버릴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큰아들 김태식의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은 3년 전 지인과 함께 인테리어 시공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제법 잘 돌아갔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붐을 타고 매출이 올랐고 직원도 10명까지 늘렸습니다. 태식은 그때 착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사업 수완이 있다고. 그 착각이 화를 불렀습니다. 무리하게 사무실을 넓히고 고급 외제차를 뽑았습니다. 큰 며느리 수지는 백화점 명품관을 제 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수입은 1,000만 원인데 지출은 2천만 원. 그 차이를 대출로 메웠습니다. 한 건, 두 건, 석 건. 어느 순간 빚이 3억을 넘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업자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잠적했습니다. 남은 건 밀린 공사대금과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고소장뿐이었습니다. 태식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태식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땅, 20억. 어느 일요일 오후 태식이 어머니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수진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지만 현관에서 신발을 벗을 때만큼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명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건 드문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태식이 웃으며 과일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사과 한 상자, 10,000원짜리. 그걸 들고 20억을 달라고 말하러 온 겁니다. 명숙이 과일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고 볼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다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밥 먹었냐? 네, 먹고 왔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 명숙 옆에 앉으며 운을 뗐습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말해봐라. 수진이 태식을 힐끗 보았습니다. 태식이 헛기침을 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땅 있잖아요. 경기도 그 땅. 명숙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게 왜? 어머니, 솔직하게 말할게요. 제 사업이 좀 어려워요. 아니, 많이 어려워요. 빚이 쌓여서 이대로 가면 부도가 나요.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공포인지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땅, 재개발 보상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거 현금으로 바꿔서 저한테 주시면 사업 살릴 수 있어요. 명숙이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부 달라는 거냐? 장남이잖아요. 아버지 재산은 원래 장남이 받는 거예요. 뭐라고? 명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야, 김태식. 아버지 재산이 왜 장남 거냐? 언제부터 그런 법이 있었냐? 어머니, 관례적으로 그렇잖아요. 장남이 제사도 모시고 부모님도 모시고. 제사? 야, 너 아버지 제사를 내가 모셨냐? 우리 집 제사가 어디 있어. 이제 그리고 명절 때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찾아온 게 누군데? 태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바빴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업이 바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바빴다고? 축의금도 안 낸 게 바빠서 그런 거였냐? 그 한마디에 태식의 입이 찰싹 닫혔습니다. 명숙은 그 옛날 일을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결혼식에 빈손으로 와서 축의금까지 빼간 일을. 침묵을 깨뜨린 건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옛날 일을 왜 지금 꺼내세요? 지금 중요한 건 태식이 사업이에요. 사업이 망하면 저희 가족이 길바닥에 나앉아요. 어머니 장남이 길바닥에 나앉는 꼴을 보실 거예요? 수진아, 지금 나한테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결혼할 때 큰 아파트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결국 조그만 빌라 하나 해주시고 10년 동안 그걸로 생색 내셨잖아요. 뭐? 명숙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가 언제 생색을 냈다고? 어머니, 저희가 무슨 말 할 때마다 내가 집 해줬잖아 하셨잖아요. 그 빌라가 뭐 대단한 거라고요. 주변에 우리 또래 중에 빌라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태식이 수진의 말에 불이 붙었습니다. 맞아,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막내만 이뻐하셨잖아요. 야, 김태식? 틀린 말이에요? 태준이만 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막내가 제일 착하다. 맨날 그 소리만 하셨잖아요. 태식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거실벽이 울릴 정도로. 고아 출신 며느리를 데려온 것도 모자라서 그 며느리 동생 둘까지 받아주셨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남의 집 식구를 왜 우리 어머니가 받아요? 아, 정윤이 동생들은 내가 받은 거다. 내가 좋아서 한 거야. 그러니까요. 어머니는 맨날 막내 편만 들잖아요. 저는요? 저는 자식도 아니에요? 태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핏줄이 목에 불끈 솟아 있었습니다. 이제껏 장남으로서 다 했어요. 명절 때 어머니 찾아뵙고
선물 드리고 안부 전화하고 아들 노릇 다 했다고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다 했다는 거야. 명숙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모자가 거실 한복판에서 마주선 채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명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태식 옆에 섰습니다. 남편의 팔을 잡으며 하지만 눈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이번에 돈 안 주시면 저희 연 끊겠습니다.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명숙은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날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라며 꾸벅 인사하던 그 며느리의 입에서 연을 끊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명숙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야, 배수진. 지금 나한테 연을 끊겠다고 했냐? 네,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런 소리를 입에 담아? 사실이니까요. 어머니가 저희를 자식으로 안 보시니까 저희도 더는 자식 노릇 못하겠다는 거예요. 명숙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꽉 깨물고 주먹을 쥐고 버텼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둘째 김태호가 들어섰습니다. 태호는 원래 오늘 올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큰형에게 인테리어 공구를 빌리러 갔다가 어머니 집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둘째는 부인에게 말했더니 둘째 며느리 미희가 급히 남편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형이 먼저 가서 땅 얘기 꺼냈나 봐. 빨리 가봐. 형한테 다 뺏기면 어떡해. 미희의 다급한 목소리에 태호가 차를 몰고 달려온 것입니다. 태호가 현관에 서서 거실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어머니의 붉어진 눈, 형의 시뻘건 얼굴, 형수의 싸늘한 표정.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태식이 돌아보았습니다. 아, 태호 왔냐? 마침 잘 왔다. 나 어머니한테 아버지 땅 얘기하고 있었어. 태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형, 그 얘기 나한테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 형, 아까 뭐라고 했어? 장남이 다 가져야 한다고? 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야, 그건 관례니까 그런 거지. 관례? 무슨 조선시대야? 법적으로 3분의 1씩이야. 형이 혼자 꿀꺽하게 놔둘 것 같아? 야, 김태호. 형 나한테 야하지 마. 나도 아들이야. 똑같은 아들이라고. 태호가 태식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두 형제의 얼굴이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에서 마주했습니다. 형 사업 망한 거 내 알 바 아냐? 왜 어머니 재산으로 형 빚을 메워? 그건 우리 몫이기도 해. 우리 몫? 야, 네가 한 게 뭔데 몫을 따져? 형이 한 건 뭔데? 축의금이나 빼가고 명절에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돈 냄새 맡으니까 귀여운 거잖아. 뭐라고? 이 새끼가. 태식이 태호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태호가 형의 손을 뿌리치며 밀어냈습니다. 수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그만해. 하지만 태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호의 가슴팍을 밀쳤고 태호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야, 이 집에서 내가 형이야. 형 앞에서 건방지게 재산 타령이냐. 형이 형 노릇을 해야 형이지. 동생 결혼식에 축의금도 안 내는 게 형이야? 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과일 상자가 뒹굴고 소파 쿠션이 바닥에 나뒹굴고 두 형제가 서로의 옷을 움켜잡고 밀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돈이야. 아니, 내 돈이야. 네 돈이 어딨어. 이게 다 아버지 피땀인데. 그래, 아버지 피땀. 근데 형은 아버지 살아계실 때 뭘 했는데? 병문안이나 왔어? 수진이 태호에게 소리쳤습니다. 도련님, 그만하세요. 이건 장난 몫이에요.
태호가 수진을 향해 버럭 소리쳤습니다. 형수, 이건 형제끼리 할 얘기야. 며느리가 왜 끼어들어? 난장판이었습니다. 그 난장판 한복판에 시어머니 강명숙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 아버지 재산을 놓고 멱살을 잡고 싸우는 꼴을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아들들이 개뼈다귀 물어뜯듯 나눠 가지려고 날뛰는 꼴을 명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왼쪽 팔에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태식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명숙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며 옆에 있던 탁자를 붙잡으려 했지만 미끄러졌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쿵! 명숙의 몸이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고 입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왼쪽 팔다리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구급차 불러. 태식이 전화기를 더듬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뺏어들고 119에 전화했습니다. 태호가 어머니 머리를 들어 올려 무릎에 놓았습니다. 명숙의 눈이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입이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거실에는 20억짜리 욕심이 만든 잔해가 널려 있었습니다. 깨진 컵, 뒹굴어진 과일, 구겨진 소파 쿠션,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 아들들의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가 어머니를 향한 것인지 20억을 잃을까 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구급대원이 달려왔습니다. 명숙은 들것에 실려 집을 나갔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리며 차가 출발했습니다. 텅 빈 거실에 태식과 태호가 남았습니다. 두 형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코트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병원 가야지. 뭐해? 세 사람이 부랴부랴 차에 올랐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머릿속에는 같은 문장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실까? 그리고 그 뒤에 붙는 한 문장. 깨어나시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응급실에 실려온 명숙은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뇌졸중. 의사는 보호자를 복도로 불러내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좌측 뇌혈관이 막혔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생명은 건졌지만 후유증이 심합니다. 태식이 물었습니다. 후유증이요? 어느 정도인데요? 우측 마비가 왔습니다. 팔다리를 스스로 움직이기 어렵고 언어 장애도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기 힘든 상태예요. 그러면 나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가 반식물인간에 가깝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의사 표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회복 가능성은 있지만 장담드리기 어렵습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하시면 일부 기능이 돌아올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복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태식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쳐다보았습니다. 수지는 팔짱을 낀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습니다. 보호자분들 중 누가 간병을 맡으실 건지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퇴원 후에도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의사가 돌아간 뒤 복도에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이한테 연락했냐? 형수가 카톡 보냈어. 곧 올 거야. 태호가 전화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30분 뒤 태준과 정윤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윤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일하다 남편의 전화를 받고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택시를 잡아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정윤이 중환자실 앞에서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시어머니. 코에 산소 튜브가 꽂혀 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눈이 반쯤 떠져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윤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태준이 아내의 어깨를 잡아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머니 살아계셔. 괜찮아. 태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명숙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는 여전했습니다. 오른쪽 팔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아 같은 신음뿐이었습니다. 눈동자는 움직였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윤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에 반찬 가게에 출근하기 전에 들러서 어머니 얼굴을 닦아드리고 퇴근 후에 다시 와서 저녁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팔다리를 주물러드리고 입술에 물을 적셔드리고 머리카락을 빗겨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아요. 창문 좀 열어도 되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윤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들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어머니, 깍두기 담갔는데 이번에 진짜 잘 됐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맛이에요. 빨리 나으셔서 드셔야 해요. 정윤이 명숙의 축 늘어진 손을 잡고 쓰다듬을 때 명숙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은 못하지만 듣고 있었습니다. 전부. 반면에 태식과 태호는 달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번갈아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가 왔습니다. 태준아, 어머니 상태 어때? 태식의 전화였습니다. 형, 직접 오셔서 보시면 안 돼요? 야, 나도 바쁘다. 사업이 어떤 상황인지 너도 알잖아. 사업이 어떤 상황인지 태준은 알지 못했습니다. 형이 빚에 쪼들린다는 건 어렴풋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사업 핑계를 대는 형이 답답했습니다. 태호는 더했습니다. 전화조차 잘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에게 어머니 상태를 물어보는 것도 간병비를 보태는 것도 전부 태준과 정윤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지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태식이 갑자기 태준을 불러냈습니다. 태준아, 형이랑 태호랑 셋이 좀 만나자. 어머니 문제로. 어머니 문제요? 병원에서 보자. 그날 오후 병원 복도. 음료 자판기 앞에 세 형제가 모였습니다. 태식이 종이컵에 커피를 뽑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태준아, 솔직히 말할게. 태준이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 상태로 병원에만 계실 수는 없어. 의사가 그랬잖아. 집에서 돌봐야 한다고. 네, 알아요. 근데 형은 어머니를 모시기가 어려워. 사업이 이 상황이고 집도 좁고. 태호가 거들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미희가 직장 다니고 있고 애들 학원에 학교에 집에 방이 없어. 태주는 두 형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형들, 지금 어머니를 저보고 모시라는 거예요?
태식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야, 너 어머니한테 제일 잘해왔잖아. 정윤이도 효부잖아. 매일 병원에 오는 것도 너네뿐이고. 형,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지. 그게 어머니를 모시라는 이유가 될 순 없잖아요.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집이 어떤 상황인지 형들도 알잖아요.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와이프 동생 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어머니까지 모시면 어머니가 편하시겠어요? 태식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도 너네 집이 그나마 나아. 정윤이가 돌볼 수 있잖아. 형, 정윤이는 매일 반찬 가게에서 일해요. 하루 9시간씩. 언제 어머니를 돌봐요? 태호가 끼어들었습니다. 태준아,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요양원에 보내? 그 한마디에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요양원이요? 형, 지금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셋 다 형편이 안 되니까 대안을 찾아야 하잖아. 형들 형편이 안 되는 거지. 제가 형편이 안 된다고 한 적 없어요. 태준이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모시고 싶어요. 진심으로. 근데 우리 집이 너무 좁아서 어머니가 불편하실까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태준이 형들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형,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머니 혼자 되시면서 이사 가신 집이 저희 집하고 1시간 넘는 거리예요. 어머니를 저의 집하고 가까운 형 집이나 둘째 형 집에 모시고 제가 매일 가서 씻기고 돌보는 거. 모실 장소만 빌려주세요. 간병은 제가 다 할게요. 태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장소만 빌려달라. 간병은 자기가 하겠다. 솔직히 나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기 전에 뒤에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안 돼요. 큰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자판기 뒤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미희도 함께였습니다. 형수? 태준이 돌아보았습니다. 수진이 팔짱을 끼며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우리 집에 어머니를 모신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형수, 제가 매일 와서 간병한다니까요. 형수한테 폐 안 끼칩니다. 폐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 된다고요. 우리 집에 아픈 어르신이 계시면 아이들한테 안 좋아요. 정서적으로. 태주는 형수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들 정서? 할머니가 아파서 누워 계시는 게 아이들 정서에 안 좋다고? 미희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솔직히 말할게요. 미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도련님네 집에 어머니 모시면 되잖아요. 어머니가 정윤이 동생들을 얼마나 이뻐하셨는데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면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둘째 형수, 우리 집이 얼마나 좁은지 아시잖아요. 좁아도 정이 있으면 되죠. 수진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정윤이 동생들이 잘 도와줄 거잖아. 젊은 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어머니 모시면 정윤이 동생들, 어머니까지 다 같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태주는 두 형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감춰진 속내를 태주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넘기고 싶은 거다. 이 사람들은 어머니를 자기 집에 들이고 싶지 않은 거다. 돌보기 싫은 거다. 매일 씻기고 기저귀 갈아주고 밥 떠먹이는 그 번거로움을 떠안기 싫은 거다. 그러면서 재산은 받고 싶은 거다. 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제가 정윤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태준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와이프랑 상의하고 결정할게요. 태식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빨리 결정해. 병원비도 계속 나가는데.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로 수진과 미희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잘 됐네. 막내가 알아서 하겠대. 그러게. 이러면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되겠다. 킥킥, 킥킥. 그 웃음소리가 복도를 타고 흘러갔습니다. 병실 문 앞을 스쳐갔습니다. 반쯤 열린 병실 문 너머로 하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시어머니 강명숙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명숙의 눈동자가 움직였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던 시선이 문 쪽으로 느릿느릿 돌아갔습니다. 입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는 것인지 울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장소만 빌려주기 싫다는 것도, 둘째가 어머니를 짐으로 여기는 것도, 며느리들이 킥킥 웃으며 막내에게 떠넘기는 것도 전부 다. 명숙의 오른쪽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베개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들들의 목소리, 며느리들의 웃음소리, 그 소리들이 명숙의 귀에 모처럼 박혀 들어갔습니다. 꿈쩍도 할 수 없는 몸으로 명숙은 그 못을 하나하나 삼키고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입, 움직일 수 없는 몸. 하지만 머릿속은 또렷했습니다. 명숙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새끼들이, 내가 피 흘리며 낳은 새끼들이, 내가 밥 먹여 재우고 등 두드려 재우고 학교 보내고 군대 보내고 장가 보낸 새끼들이 엄마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서로 떠밀고 있구나. 병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비치는 석양이 명숙의 얼굴 위에 붉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명숙의 왼손 검지가 아주 미세하게 눈에 보일 듯 말 듯 한 번 떨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윤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비닐봉지에 죽을 담아왔습니다. 직접 순 호박죽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정윤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 늘어진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정윤은 그 손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어머니, 호박죽 가져왔어요. 조금만 드셔볼래요? 정윤이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명숙의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명숙은 반사적으로 입을 열었고 죽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절반은 입 밖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정윤이 수건으로 입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한 숟가락 더 드실래요? 정윤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마치 갓난아기에게 먹이듯 정성스럽게. 명숙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저들 힘도 없는 시어머니에게 이 며느리는 호박죽을 쑤어왔습니다. 값비싼 홍삼 세트가 아니라 직접 호박을 삶고 쌀을 갈아 만든 죽을. 정윤이 죽을 다 먹이고 나서 명숙의 이불을 여며주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정윤이 명숙의 이마를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태준 씨가 형님들이랑 상의했대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모시기로 할게요. 좁지만 제가 잘 모실게요. 어머니, 제 어머니잖아요. 명숙은 눈만 깜빡였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윤아, 미안하다. 복도 저쪽에서 태준이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어머니 간병비는 셋이 나눠냅시다. 전화기 너머로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래. 그건 당연하지. 고맙다, 태준아. 전화를 끄는 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형이 간병비를 보내지 않을 거라는 걸.
둘째 형도 마찬가지라는 걸. 당연하지라는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태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건 돈 때문이 아니니까. 어머니가 아내에게 해주신 것, 자신에게 해주신 것, 그걸 갚을 차례니까. 태주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윤이 명숙의 곁에서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태주는 아내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병실 창밖으로 마지막 노을이 사라지는 걸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명숙의 왼쪽 검지가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명숙이 막내 집으로 옮겨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유는 작은 방 하나를 비워 시어머니의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생 둘이 쓰던 방이었습니다. 동생들은 거실에 이불을 깔고 자겠다고 했습니다. 정윤이 미안해하자 큰동생이 말했습니다. 언니 무슨 소리야? 사돈어른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당연한 거지. 작은 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언니. 우리가 도울 테니까 걱정 마. 정유는 동생들의 말에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에는 병원에서 빌려온 환자용 침대가 놓였습니다. 창가에는 정윤이 키우던 화분을 옮겨 놓았습니다. 작고 초라한 방이었지만 정윤은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이불을 햇볕에 널었습니다. 명숙은 여전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정윤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시선이 문 쪽으로 돌아갔고 정윤이 손을 잡으면 눈이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정윤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미지근한 물에 수건을 적셔 온몸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죽을 쑤었습니다. 어떤 날은 호박죽, 어떤 날은 쌀미음, 어떤 날은 전복죽. 한 숟가락씩 천천히 떠먹이고 입가를 닦아주고 약을 먹였습니다. 8시에 반찬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낮 동안은 동생들이 번갈아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오후 5시에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팔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것도 정윤의 몫이었습니다. 재활 운동이라고 하기엔 보잘것없었지만 병원에서 배운 대로 관절을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무릎, 발목, 손목, 팔꿈치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어머니, 오늘은 손가락 운동 해볼게요.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힘주실 수 있으면 힘줘 보세요. 명숙의 손가락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윤은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매일 같은 운동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준도 퇴근 후에는 아내를 도왔습니다. 어머니를 안아 옮기는 일, 침대 시트를 가는 일, 무거운 세탁물을 돌리는 일. 부부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고 5시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런 생활이 이어지는 동안 큰아들 태식과 둘째 태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간병비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처음 한번 태식이 50만 원을 보낸 것이 전부였고 태호는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뜸했습니다. 안부를 묻는 전화는 한 달에 한 번이 될까 말까였습니다. 대신 두 형제는 다른 곳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막내 집으로 옮겨진 지 보름째 되던 날, 서울 외곽의 한 커피숍, 태식과 수진, 태호와 미희, 네 사람이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떤지 병원에 확인해 봤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뭐래요? 담당 의사한테 전화했는데 회복 가능성이 낮대. 마비가 이 정도면 거의 영구적일 수 있다고. 태호가 커피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의사 표현을 못 하시는 거잖아. 계속. 그렇지. 네 사람 사이에 묘한 시선이 오갔습니다. 미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 재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식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문제야.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이니까 어머니가 직접 처분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는 서명도 못 하시고 의사 표현도 못 하시니까.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못 건드리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태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형, 근데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 뭔 방법? 법원에 신청하는 거. 뭐라고 하더라, 성년후견인? 부모님이 아프셔서 직접 재산 관리를 못 하시면 자식이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해서 대리인 자격을 받는 거야. 태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성년후견인? 응. 법원에서 심사를 해서 후견인으로 지정이 되면 어머니 대신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생겨. 통장도 쓸 수 있고 부동산 처분도 가능하고. 수진이 눈을 빛냈습니다. 그거 신청하면 되겠네요. 장남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남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들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 법원에서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는 거지. 미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신청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준이가 먼저 신청하면 어떡해요? 태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태준이가 그런 걸 알겠어? 그놈은 맨날 어머니 기저귀나 갈고 있지. 법적인 건 생각도 못할걸. 그래도 정윤이가 있잖아요. 그년이 만만한 년이 아닌데. 수진의 말에 태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고. 핵심은 이거야. 태식이 목소리를 낮추며 네 사람의 얼굴을 돌아가며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처리됐어. 반식물인간 상태니까 재산을 직접 처분하실 수 없어. 문제는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어머니가 제정신을 차려서 재산을 막내한테 몰아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한다는 거야.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어머니가 이 상태에서 회복하시면 틀림없이 막내한테 다 주실 거야. 어머니 성격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야. 수진이 몸을 앞으로 바짝 당기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태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땅을 팔아서 반으로 나눠 가지자. 나하고 태호 반씩. 막내는요? 막내는 빼. 미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완전히 빼요? 어머니를 모시고 있잖아. 그걸로 됐어. 우리 급한 불부터 끄고 나중에 도와줄 수 있잖아. 태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반씩이면 10억씩이네. 그 정도면 내 상황도 정리되고. 수진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러면 성년후견인 신청 빨리 해요. 법원에서 시간 걸린다고 하잖아요. 알았어. 내일 당장 법률사무소에 가볼게. 미희가 커피를 마시며 덧붙였습니다. 근데 후견인이 둘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명만 되는 거면 누가 하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식과 태호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장남인 내가 하는 게 맞지. 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장남이 유리하대. 태호의 입이 실룩거렸지만 수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좋아. 형이 후견인하고 땅 처분하면 반씩. 이거 확실한 거지? 확실해. 약속한다. 태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호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 친형제가 어머니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악수였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거 태준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아시죠? 당연하지. 네 사람은 커피숍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은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보름 전 병원 복도에서 나눴던 대화도 오늘 이 커피숍에서의 모의도 큰 틀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걸. 어머니를 떠넘기고 재산을 나눠 가지겠다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속셈이었다는 걸.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머니가 듣고 있다는 걸. 물론 커피숍의 대화를 명숙이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름 전 병원 복도에서의 작당 모의는 달랐습니다. 시간을 며칠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어머니를 막내 집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그날, 태식과 태호, 수진과 미희는 병실 바로 앞복도에 서서 속닥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반식물인간이니까 못 들을 거라고, 설령 듣더라도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처리됐으니까 이제 재산만 어떻게 하면 돼. 태식의 그 한마디가 반쯤 열린 병실 문 사이로 스며들었을 때 명숙의 눈동자가 천장에서 문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반씩 나누자. 막내는 빼고.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명숙의 이가 뿌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볼 안쪽 살을 깨무는 소리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의 턱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처리됐다. 그 단어가 명숙의 뇌리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처리됐다. 내가 처리됐다고. 살아있는 어미를 놓고 처리됐다고. 그 순간 명숙의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콩콩콩 뛰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혈관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뇌졸중으로 막혀있던 어딘가에 불이 붙은 것 같았습니다. 오른쪽 발, 엄지발가락, 꿈쩍도 하지 않던 그 발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명숙은 자기 발가락이 움직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더 세게 깨물었습니다. 다시 엄지발가락이 또 한 번 움찔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옆에 있는 둘째 발가락도 따라서 떨렸습니다. 명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이다. 아직은 안 된다. 지금 일어나면 안 된다. 명숙의 머릿속에서 본능이 속삭였습니다. 저것들이 뭘 하는지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지금 눈을 뜨면 저것들은 연기를 시작할 것이다. 효자 연기, 효부 연기. 그러면 진짜 속셈을 영영 알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명숙은 참았습니다. 분노를 삼키고 눈물을 삼키고 움직이는 발가락을 이불 속에 숨기고 반식물인간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날부터 명숙은 매일 밤 아무도 없는 새벽에 혼자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엄지, 검지, 중지. 하나씩 하나씩 온 힘을 다해 이를 악물고 한마디 한마디 구부렸다 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발목이 돌아갔습니다. 아주 조금 좌우로 흔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무릎에 힘이 들어왔습니다. 이불 속에서 무릎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윤이 낮에 재활 운동을 시켜줄 때 명숙은 일부러 힘을 빼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정윤이 어머니 힘주세요라고 말하면 입으로는 응 소리만 냈습니다. 정윤에게조차 비밀이었습니다. 아직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명숙은 이제 침대 위에서 상체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온 집안이 잠든 시간에 혼자 일어나 앉았습니다. 팔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다리에도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걸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서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침대 난간을 잡고 일어서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말도 연습했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야, 이놈들아.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성대가 떨리기 시작한 건 3주째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바람 빠지는 소리 같았지만 점점 목소리가 되어갔습니다. 명숙은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5세 아버지를 잃고 20년 넘게 정육회사에서 뼈를 발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추위도 고통도 외로움도 참아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태식은 약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막내 집에 넘긴 그 주에 태식과 태호는 어머니가 혼자 살던 시골집으로 향했습니다. 서로를 못 믿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가야 했습니다. 차 한 대에 둘이 타고 1시간 반을 달려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양옥집이었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한 그루 있고 대문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살던 집 가꾸던 텃밭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태식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열쇠를 갖고 온 것이었습니다. 집안은 어머니의 생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약통, 거실에 깔린 전기장판, 텔레비전 리모컨,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아이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 속에서 명숙이 새 아들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그 사진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스치는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 어디에 있을 것 같아? 안방 장롱 아니면 서랍장이겠지. 어머니가 중요한 건 다 안방에 두셨잖아. 두 형제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열었습니다. 이불, 옷가지, 한복. 그 사이사이를 뒤졌습니다. 태식이 장롱 맨 아래 칸에서 낡은 과자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다. 상자를 열자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 토지 등기부등본 사본, 인감증명서, 그리고 어머니의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찾았다. 태호가 봉투를 들여다보며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네. 김학철에서 강명숙으로 소유권 이전된 거 맞고 인감도장도 있어. 이거면 된다. 태식이 인감도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작은 나무도장.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그 도장이 20억짜리 열쇠였습니다. 형, 이거 들고 법원에 가면 되는 거지? 응.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를 하면 돼. 어머니가 질병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없다는 의사소견서 붙이고 내가 후견인으로 적합하다는 걸 증명하면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을 해줘. 시간은 얼마나 걸려? 빠르면 2~3달, 느리면 반년. 태호가 입맛을 다셨습니다. 좀 걸리네. 급할 거 없어. 어머니가 그 사이에 일어나실 일은 없으니까. 태식이 서류 봉투를 자기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반식물인간이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한다.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의사가 말했다. 그러니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두 형제는 시골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잠그며 태호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앙상한 가지를 하늘로 뻗고 있었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벌거벗은 나무. 형? 왜? 어머니한테 미안하지 않아? 태식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미안한 건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살아남는 게 먼저야. 차에 올라탄 두 형제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태호의 무릎 위에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 어머니의 인감도장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태식은 관할 가정법원을 찾았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청구인 김태식, 사건 본인 강명숙, 청구 사유 사건 본인이 뇌졸중으로 인한 중증 마비 상태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음. 태식은 접수 창구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의사소견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서류 한 장 한 장에 어머니의 인생이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70년 가까운 세월이 A사 용지 몇 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심사가 시작되면 조사관이 사건 본인 면접을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만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태식은 법원을 나서며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접수했어. 이제 기다리면 돼. 얼마나 걸린대요? 2~3달 정도. 그 사이에 막내한테 들키면 안 돼. 걱정 마세요. 태준이가 그런 거 알 턱이 없어요. 태식은 전화를 끊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막내 집 작은 방에서는 명숙이 이불 속에서 오른손을 쥐었다 펴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만들어졌습니다. 느슨하지만 분명한 주먹이었습니다. 명숙은 눈을 감은 채 천장을 향해 입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모양은 또렷했습니다. 두고 봐라. 한 달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본성을 벗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명숙이 막내 집에 온 뒤로 첫째와 둘째 며느리들은 심심하면 찾아왔습니다. 문병이 아니었습니다. 감시였습니다. 수진이 먼저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거실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정윤아, 어머니 방 환기는 시키고 있는 거야? 냄새 나는 것 같은데. 형님, 매일 아침 창문 열어요. 매일? 매일 하는데 왜 이래? 좀 더 신경 써. 어머니가 아프신 분이잖아. 수지는 어머니 방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코를 찡긋한 뒤 거실 소파에 앉아 과일을 깎아 먹었습니다. 미희도 며칠 뒤에 왔습니다. 정윤아, 어머니 약은 제 시간에 드리고 있는 거지? 네, 둘째 형님. 혹시 빠뜨린 적은 없고? 이런 거 꼼꼼하게 해야 해. 나중에 문제되면 곤란하잖아.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어요. 미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정윤이 시어머니를 위해 만들어둔 반찬통을 하나 꺼내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이거 언제 만든 거야? 어제요. 어제? 어머니 반찬을 하루 지난 걸로 드려. 어머니가 면역력이 약하신 분인데. 정윤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매주 한두 번 수진이든 미이든 예고 없이 찾아와 시시콜콜 트집을 잡았습니다. 이불이 눅눅하다, 방이 춥다, 죽이 너무 묵다, 옷을 자주 안 갈아입히는 것 같다. 직접 돌보지도 않으면서 돌보는 사람을 검열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숙은 방에 누워 다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이 정윤에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명숙의 이빨 사이로 갈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설날이 왔습니다. 설날 열흘 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윤아, 이번 설날에 우리 다 가잖아. 어머니도 계시고 하니까 음식 좀 차려야지? 네, 형님. 어머니 드실 거 준비할게요. 아니, 어머니 것만 말고 우리 가족들 먹을 것도 준비해줘. 큰형네, 둘째 형네 다 합치면 사람이 꽤 되잖아. 전에 먹던 것처럼 전도 부치고 갈비찜도 하고. 정윤이 수화기를 꽉 잡았습니다. 형님, 저 혼자 그 많은 음식을 다요? 왜 못해? 전에는 시어머니 집에서도 혼자 다 했잖아. 그때는 어머니가 도와주셨으니까요. 지금 어머니는 누워 계시잖아요. 아이고, 동생들한테 시키면 되잖아. 그 집에 사람이 몇 명인데. 정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싸갈 것도 좀 준비해줘.
우리 집 식구들이 명절 연휴 동안 먹을 거 만두도 좀 빚어서 냉동해주고. 형님, 왜? 며느리가 명절 음식 하는 게 뭐가 이상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유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움이었습니다. 설날 새벽 4시 정유는 부엌에 섰습니다. 동생들이 옆에서 도왔습니다. 큰 동생이 팔을 다듬고 작은 동생이 만두소를 버무렸습니다. 태주는 마트에 가서 갈비와 재료를 사왔습니다. 네 식구가 좁은 부엌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전을 부치고 갈비찜을 올리고 떡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만두를 빚었습니다. 수진이 시킨 대로 싸갈 반찬까지 따로 용기에 담았습니다. 오전 10시 큰형 태식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들어서며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와, 정윤이 잘했네. 상 제법인데?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말투는 사장이 직원의 보고서를 검수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11시 둘째 태호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미희가 부엌을 기웃거리며 말했습니다. 만두는 얼마나 빚었어? 우리 집 식구가 좀 되는데 넉넉하게 해놨어야지. 넉넉히 했어요, 둘째 형님. 상이 차려졌습니다. 거실 큰 상에 음식이 빼곡했습니다. 떡국이 모락모락 김을 올렸고 전이 노릇노릇 쌓여 있었고 갈비찜에서 달콤한 양념 냄새가 퍼졌습니다. 정윤이 새벽 4시부터 6시간을 서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태식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자. 형식적인 덕담이 오갔습니다. 태식이 어머니 방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태준이 대답했습니다. 방에 계세요. 아까 죽 드셨어요. 그래. 편하게 쉬시게 두자. 어머니에 대한 관심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 떡국을 한 입 떠먹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윤아, 떡국에 소금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죄송해요, 형님. 됐어, 먹을만해. 미희가 전을 집으며 한마디 보탰습니다. 전은 좀 두꺼운 것 같아. 다음에는 얇게 부쳐봐. 정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젓가락이 멈추었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식사를 마치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윤아, 싸갈 거 준비해놨지? 만두 냉동한 거, 나물 남은 거, 갈비찜 좀. 나중에 챙겨줘. 태준의 젓가락이 탁 소리를 내며 상 위에 놓였습니다. 정윤이 태준의 무릎을 테이블 밑에서 꼭 눌렀습니다. 참아 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기저귀 좀 자주 가라. 아까 방에서 냄새 나던데. 정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음식을 하느라 오늘은 어머니 기저귀를 한 번밖에 못 갈았습니다. 당신들 먹을 음식을 만드느라. 그런데 냄새가 난다고. 정윤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정윤의 손이 남편의 바지를 잡았지만 이번에는 태준이 그 손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형? 태준이 태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형, 나 할 말이 있어. 태식이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멈추며 동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뭔데? 형은 부끄럽지 않아? 뭐? 어머니 쓰러지시고 나서 형이 한 게 뭐야? 병원비 한 푼 안 내고 간병비 50만 원 딱 한 번 보내고 어머니를 우리한테 떠밀어 놓고 명절 때만 와서 밥 먹고 음식 싸가고. 형이 아들이야? 손님이야? 거실에 정막이 내렸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야, 김태준.
둘째 형도 마찬가지야. 태준의 시선이 태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형은 전화 한 통도 안 하잖아. 어머니가 뭘 드시는지, 상태가 어떤지 알기나 해? 관심이나 있어? 태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야,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형수들도 너무해. 매번 찾아와서 트집만 잡고 직접 어머니 손 한 번 잡아본 적 있어? 기저귀 한 번이라도 갈아본 적 있냐고. 수진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도련님,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형수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형수가 시킨 음식 차리느라 오늘 정윤이가 새벽 4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떡국이 짜다 전이 두껍다 냄새가 난다. 사람한테 어떻게 그래요? 태식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태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야, 건방지게 형한테 대들어? 건방진 게 아니라 참다 하는 말이야, 형. 뭘 참아? 네가 뭘 참았다는 거야? 태식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저기 누워 계시는데 형 앞에서 큰 소리를 높여? 부끄럽지도 않냐? 태식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올라왔습니다. 찰싹 태준의 왼쪽 뺨에 손바닥이 내려 꽂혔습니다. 태준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찰나의 정적. 정윤이 의자를 젖히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주버님. 정윤의 목소리가 거실을 찢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이후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정윤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때리세요? 말로 하시면 되잖아요. 뭐? 야, 너는 또 뭐야? 우리 남편 무시하지 마세요. 정윤의 눈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태준 씨는 우리 집 가장이에요. 어머니를 매일 업고 씻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왜 때려요? 수진이 정윤에게 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정윤의 머리끄덩이를 움켜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위아래도 없구나. 정윤의 머리카락이 수진의 손에 감겨 잡아당겨졌습니다. 정윤이 비명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진이 이를 드러내며 내뱉었습니다. 고한연이 터진 입이면 다야? 신우이도 아니고 동서 주제에 형님한테 대들어? 바로 그 순간 방문이 열렸습니다. 정윤의 큰 동생과 작은 동생이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언니나요. 우리 언니한테 왜 그래요? 큰 동생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언니가 새벽부터 음식 해놓으면 먹기만 하고 때리기까지 해요? 작은 동생이 눈물을 쏟으며 외쳤습니다. 태호가 두 동생에게 성큼 다가가 작은 동생의 머리통을 손바닥으로 후려갈겼습니다. 야, 조그만 것들이 뭘 안다고 짓거려. 큰 동생이 동생을 감싸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희가 팔짱을 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역시 고아들이라 못 배운 티가 나네. 어른들 앞에서 소리를 질러. 정윤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수진의 손에 잡힌 채 동생들이 맞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뼈마디가 하얗게 돋아날 정도로. 이를 악물고 큰형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형, 이제 참을 수가 없어. 태식이 콧웃음을 쳤습니다. 뭐? 형한테 주먹질을 하겠다고? 태준이 주먹을 들어 올리려는 그 순간 꽝! 시어머니 방문이 벽에 부딪히며 열렸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멎었습니다. 6쌍의 눈이 일제히 방문 쪽을 향했습니다. 강명숙이 서 있었습니다. 두 다리로 버티고 문틀에 한 손을 짚고 등을 고추 세우고 서 있었습니다. 반식물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은 살아 있었습니다. 불꽃처럼 이글거리는 두 눈이 거실을 훑었습니다.
명숙이 상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떡국 그릇 앞에 섰습니다. 전 접시 앞에 섰습니다. 새벽 4시부터 며느리가 만든 음식이 가득한 그 상 앞에 명숙의 두 손이 상 모서리를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뒤집어 엎었습니다. 쾅! 떡국 그릇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전 접시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갈비찜 국물이 마룻바닥 위로 흘러넘쳤습니다. 만두가 사방으로 굴러갔습니다. 찰나의 정적. 그리고 명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야, 이 썩을 놈들아.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또렷했습니다. 한 달 동안 새벽마다 연습한 그 목소리가 거실을 꽉 채웠습니다. 네 애미 안 죽었다. 살아있다, 이놈들아. 태식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태호의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손에서 정윤의 머리카락이 스르르 풀려났습니다. 미희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머니. 태식이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신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태식이 순간적으로 표정을 바꿔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려 제지했습니다. 꺼져. 한마디에 태식의 발이 바닥에 붙었습니다. 명숙이 큰아들을 쏘아보았습니다. 야, 김태식. 네가 뭘 했는지 내가 다 안다. 법원에 성년 후견인 신청한 거, 내 인감도장 가져간 거, 시골집 뒤져서 서류 빼간 거, 다 알아. 태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됐다. 명숙의 시선이 태호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김태호, 너도 마찬가지야. 형이랑 짜고 재산 반씩 나누기로 한 거, 막내는 빼기로 한 거, 작당모에 한 거 다 안다. 복도에서 속닥거릴 때 네 애미가 듣고 있었어.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숙이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수진, 내 며느리 머리끄덩이를 잡아? 고아년이라고? 이 집에서 어머니를 하녀처럼 부려먹은 년이 누구 앞에서 고아 타령이야? 수진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닥쳐. 명숙이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정윤의 전화기였습니다. 방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신고한다. 명숙의 손가락이 화면을 눌렀습니다. 112. 여보세요, 경찰서요? 서울 폭행 사건 신고합니다. 가족 간 폭행이에요. 성인 남성이 성인 남성을 때렸고 성인 여성이 성인 여성의 머리채를 잡았고 미성년 아이의 머리를 성인 남성이 때렸습니다. 주소는 어머니. 태식이 외쳤습니다. 어머니, 경찰은 좀. 가족끼리인데. 명숙이 전화를 끊으며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가족? 야, 네가 한 짓이 가족이 하는 짓이더냐? 20분 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명숙은 정확하게 진술했습니다. 큰아들 김태식이 막내아들 김태준의 뺨을 때린 것. 큰 며느리 배수진이 막내 며느리 이정윤의 머리채를 잡은 것. 둘째 아들 김태호가 정윤의 동생 머리를 후려친 것. 세 사람이 경찰차에 태워져 나갔습니다. 미희가 남아서 명숙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세요. 아들을 경찰에 보내다니. 명절인데. 명숙이 미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것들 경찰서에서 나오기 전에 다 끝내주마. 미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명숙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명숙은 태준과 함께 가정법원을 찾았습니다. 태식이 신청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명숙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사 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법원 조사관 앞에서 명숙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뇌졸중 후유증에서 회복 중입니다.
의사 표현이 가능하고 판단 능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큰아들 김태식이 신청한 성년후견인 심판은 철회해 주십시오. 저는 제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가 첨부되었습니다. 명숙의 담당 의사는 놀라운 회복세를 확인했고 인지 기능과 의사 표현 능력이 정상 범위라는 소견을 냈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태식이 가져간 인감도장과 서류도 회수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태식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숙은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경기도 땅, 재개발 보상금 20억. 명숙은 법적 절차를 밟아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시골집도 정리했습니다. 모든 자산을 현금화한 뒤 명숙은 태준과 정윤을 불러앉혔습니다. 정윤아, 내 어머니, 이사 가자. 정윤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사요? 이 좁은 집에서 나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불편하잖아. 넓은 집으로 옮기자. 명숙이 부동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30평대 아파트, 방 4개, 거실이 넓고 채광이 좋은 집이었습니다. 정윤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이 집 내 명의로 등기할 거야. 네, 내 명의가 아니라 정윤이 내 명의, 내 이름으로. 정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이건 어머니 재산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명숙이 정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 축 늘어져 있던 그 손에 이제는 힘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편의점 앞에서 소금 뿌리던 애, 내 기저귀 갈아주면서 웃던 애, 내가 죽은 줄 알면서도 매일 호박죽 쑤어오던 애.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윤아, 너는 내 딸이야. 시작부터 내 딸이었어. 정윤이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리고 소리내어. 태준이 두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태식과 태호는 이를 갈았습니다. 아, 더 빨리 움직일걸. 태식이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좀만 더 빨리 법원 처리를 했으면 됐는데.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더 빨리 어머니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한 것에 대한 분통이었습니다. 그래도 두 형제는 명숙에게 찾아갔습니다. 콩고물이라도 얻어보려는 마지막 발버둥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호도 나란히 절을 했습니다. 수진과 미희도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습니다. 명숙은 네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갑게, 겨울 바람보다 차갑게, 내 자식은 막내 하나다. 그 한마디에 네 사람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나가. 명숙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새 아파트로 이사한 날, 명숙은 태준, 정윤의 동생 둘과 함께 동네 고급 한정식집을 찾았습니다. 5 식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상에는 정갈한 한정식 코스가 차려졌습니다. 아귀찜, 전복구이, 소갈비, 그리고 호박죽. 명숙이 호박죽 그릇을 들어 한 입 떠먹었습니다. 여기 호박죽은 우리 정윤이 것보다 못하네. 정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서 제가 끓여드릴게요. 동생들이 웃었습니다. 태준이 웃었습니다. 명숙이 웃었습니다. 5 식구의 웃음소리가 한정식집 안에 따스하게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감나무에 새싹이 돋을 무렵 이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사연 속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미있으셨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